자, 여러분 이제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그 두 번째로 부재 설계 나오죠. 이 부재 설계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 되는데 일반 사항에 보시면 우리가 개념 정리에서 개설 부분이 쭉 나오죠. 개념 정리 부분이 나오는데 이 개념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조금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 중 하나인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지만 소요 강도보다 우리가 설계하는 설계 강도가 항상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소요 강도는 강도 설계법에 있어서 소요 강도는 하중 사용 하중 있죠. 사용 하중에다가 뭘 곱한다? 개수 하중 개수를 곱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1.2D 플러스 1.6L입니다. 이게 뭐가 되느냐? 이걸 우리는 개수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수하중. 이걸 우리는 개수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1.2D 플러스 1.6L이 되고 이게 바로 개수하중이 되고 그 다음에 설계 강도는 그렇죠? 설계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설계 강도는 이렇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곱하기에다가 강도 감수계수 곱한다고 그랬죠. 강도 감수계수 파이 형태로 표시하는데 곱하기 공칭 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공칭 강도 이렇게 돼요. 그럼 공칭 강도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요 강도를 할 때 물어보는 게 부재에서 설계하는 부분이 크게 보 설계하고 기둥 설계 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얘기해요. 보를 설계할 때는 휨 설계가 있고 전단 설계 두 가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 휨 소요 휨 강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설계 휨 강도를 구할 수 있고 또는 소요 전단 강도를 구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또 휨 대신에 설계 전단 강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은 축 강도, 소요 축 강도 그러면 설계 축 강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호를 가지고 표시하면 우리가 설계 휨 강도는 모멘트죠. M 하고 디자인이니까 D라고 표시하고 소요 강도는 MU로 표시합니다. U. 그렇죠? 그리고 전단은 V로 표시합니다. V. D가 되고 V. U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둥은 P죠. P. 축하중은 P. D가 되고 P.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호 자체를 가지고 표시를 하게 되면 기호 자체 가지고 표시하면 이렇게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뭐죠? 이렇게 되는 거고.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휨 설계. 밑에는 전단 설계. 그 밑에는 축강도 설계. 축강도, 축하중 설계. 기둥 설계라 그럴게요. 기둥이니까 주로.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리고 강도 감수계수에다가 공칭 강도 되는 거는 공칭 강도는 공칭 똑같죠. 여기에 휨, 공칭 전단, 공칭 축강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 여기 기호값은 공칭값은 똑같습니다. 모멘트는 M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N이라고 표시해요. N. V라고 표시하고 N이라고 표시하고 P라고 표시하고 N이라고 표시합니다. 이렇게 각각 표시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강도 감소 개수는 휨이냐 전단이냐 축이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시하고 휨 설계는 여기에다가 뭐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곧 강도 감소 개수 곱하기 mn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VD는 강도 감소 곱하기 V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축하 중이죠. PD는 강도 감소 곱하기 P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설계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식 자체 부분은 이거밖에 없어요. 3개. 다른 거는 거의 설계 부분 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슬래브도 있고 벽도 있고 한데 그거는 거의 설계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 3가지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만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죠. 되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 봐주시면 되고 됐나요?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될 게 뭘 알아주셔야 되냐면 이 개수 하중 볼 거고 그 다음에 강도 감소 개수 얘기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공칭 강도라고 하는 것은 강도 감소 개수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 개수 곱한 값은 뭐예요? 그게 설계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에 따라 답은 달라져요. 이게 그 구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물어볼 때는 이게 되고 뭐 물어볼 때는 이게 되는 걸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되면 구조는 어려워요. 구조는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정리가 안 되면 구조는 정말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뭘 물어보면 설계 강도를 물어보면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한 값이에요. 그 다음에 공칭 강도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하지 않은 값이에요. 그걸 구별을 꼭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것만 조금 구별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 얘기가 12페이지에 개념 정리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값 자체에서. 그럼 밑에 용어 정리 보시면 고종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의 수명 기간 중 상시작용한 하중으로 아까 얘기했죠.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즉 기둥, 보, 바닥, 그 다음에 뭐 벽 이런 걸 얘기하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있는 거. 그게 고정하중이고 그 다음 위에 그 고정하중 위에 적재되는 거 있죠.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걸 활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하중은 사람, 그리고 가구, 이동 칸막이, 창고의 저작물, 설비 기계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게 이런 활하중이 고정하중에 뭐 하게 되면 구조체에 고정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또 고정하중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하중은 말 그대로 고정돼 있으니까 기둥, 보, 바닥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활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럼 움직이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고정돼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얘기지 이게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말은. 그래서 활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고 만약에 그게 고정돼 있다, 부착돼 있다는 말을 쓰면 다 고정하중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중은 이 고정하중과 활하중 두 가지를 합친 값을 사용하중이라고 그러고 하중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중의 공칭각과 실제 하중 사이에서 불가피한 차이 및 하중을 작용 외력으로 변환시키는 데 해석상 불확실성 그리고 환경 작용 등의 변동을 고려하기 위해서 한 안정 개수를 뭐라고 한다? 하중 개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수하중은 그 하중 개수를 곱한 값을 개수하중이라고 그래요. 강도 설계법에서 부재를 설계할 때 사용하중의 하중 개수를 곱한 거. 그리고 강도 감소 개수는 그럼 뭐냐? 강도 감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료의 공칭각과 실제 강도의 뭐죠? 차이. 그리고 부재를 제작 또는 시공할 때 설계 도소하고 차이. 그리고 내력의 추정과 해석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안정계수를 강도 감소 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공칭강도. 공칭강도는 강도 설계법의 규정과 가정에 따라서 계산된 부재 또는 단면의 강도, 설계 강도로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하기 전의 강도. 그럼 그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한 값은 뭐가 되느냐? 설계 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소요 강도 나오죠.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사용성과 안전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단면역을 소유강도라고 그래요.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 보시면 강도설계법에 대한 용어 설명 중에 연결이 틀린 것은 강도설계법은 개수하중 사용하는 거 맞죠? 그리고 개수하중은 D 플러스 L이 아니고 1.2D 플러스 1.6L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D 플러스 L은 사용하중이죠. 그리고 3번 하중개수는 고정하중이 1.2, 활하중이 1.6 다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설계강도는 공칭강도의 강도감수의 수를 곱한 값이라는 거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가로 3번에 하중개수하고 소유강도가 나오는데 기호 설명 나오죠. D가 고정하중을 데드로드라고 해서 D로 표시하고 활하중은 라이브로드라고 해서 L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지붕의 활하중은 루프니까 L, R 그리고 풍하중은 바람이죠. W 지진하중은 E 그리고 적설하중은 S 그리고 강화하중은 R 그리고 충격을 주는 거 있죠. 충격 주는 것은 I 그리고 온도나 크리프무 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T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죠? 그렇게 표시하시고 참고로 보시는 거예요. 14페이지 보시면 11번 유체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F 그리고 HH가 있고 HV가 있죠. 이건 전부 다 뭐냐면 흙에 대해서 작용하는 혁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것은 HA 수평으로 작용하는 것은 HV 이렇게 됩니다. 밑에 2번 소유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개수하중의 조합이 있죠. 별표에서 봐주세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개수하중의 조합 해가지고 나오는데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제가 체크하는 것만 하세요. 기본 하중 나오죠. 그 기본 하중에 동그라미 1번이 U는 1.4에다가 가로 열고 D 플러스 F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U는 1.2 D 플러스 F 플러스 D인데 이거는 동그라미 2번을 왜 기본 하중이야 그러면 고정 하중하고 활 하중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다른 건 다 제로가 되고 뭐만 남아요? 그렇죠. 1.2D만 남고 1.6L만 남아요. 그래서 기본 하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 2번 부분을 묶어내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1.2D 플러스 1.6L이라고. 이게 기본 하중입니다. 아시죠? 이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풍하중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1.2D 플러스 1.6 그 다음에 LR 또는 S 또는 R 되고 그리고 1.0L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뒤에 풍하중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되죠. 이것도. 그 다음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동그라미 4번 1.2D 플러스 1.3 W 나오죠. W 부분. W 부분이 또 나오고 W 나오면 1.3 거의 풍하중 앞에 들어가는 개수값은 1.3이라는 거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5번도 보시면 5번은 뭐냐면 동그라미 4번하고 다른 게 활하중이 없어요. 활하중이 빠졌을 때 고정하중 앞에 개수값이 0.9가 붙어요. 그리고 W 앞에 1.3이 된다는 거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지진하중은 2가 나오겠죠. 이 앞에는 1.0이 나옵니다. 6번이든 7번이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까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유체합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7번까지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시험 문제 중에 다음 중에서 하중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하고 이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보기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숫자를 바꾸든지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예제 문제 보시면 밑에 고종 하중 및 활 하중에 의한 전단력이 각각 30, 20일 때 강도 설계법에서 공칭 전단 강도 얼마냐 물어봤어요. 이게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에서 고종 하중하고 활 하중이 나오잖아요. 고종 하중하고 활 하중이 딱 나온다. 그러면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무조건 머릿속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1.2D 플러스 1.6L 이거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고종하중하고 활하중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전단력이 나오든 힘모멘트 나오든 그건 고민하지 마시고 1.2D 플러스 1.6L만 딱 생각하세요. 됐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딱 해놓으면 여기 고종하중이 얼마고 활하중이 얼마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고종하중이 얼마냐면 고종하중 및 활하중에 대해서 전단력이 각각 30, 2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종하중이 30이고 이게 30이고 뭐 전단력에 대한 고종하중이지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활하중이 얼마예요? 20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2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공칭 전단 강도, 공칭 값이죠. 무슨 값이 아니에요? 설계 강도가 아니에요. 그럼 강도 감수를 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집어넣으면 1.2 곱하기 30 플러스 1.6 곱하기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얼마? 68 나오죠. 68kW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 15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외워주셔야 될 게 강도 감소 개수입니다. 이 강도 감소 개수도 머릿속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그러면 강도 감소 개수, 그러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소요 강도 결정하기 위한 개수 하중도 별표해서 봐주시고 15페이지에 강도 감소 개수 표 있죠. 이것도 별표해서 봐주셔야 돼요. 자, 나중에 이제 인장 지배 단면, 지금 몰라도 돼요. 부재에서 인장이 지배적인 단면을 인장 지배 단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장 지배 단면의 개수값은 0.85가 된다는 거. 그리고 압축이 지배적인 단면은 얼마냐? 이게 나선 철근이라는 걸 쓰게 되면 0.7. 나선 철근을 쓰지 않는 그 외 부재는 압축을 받을 때는 0.65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단력하고 비틀림 있죠. 전단력과 비틀림 모멘트는 0.75.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 대한 지압력은 0.65. 그리고 포스텐션, 나중에 이제 그 콘크리트 중에서 미리 응력을 가해주는 것 중에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있거든요. 그럼 미리 응력을 가하는 게 프리텐션, 나중에 가는 게 포스텐션이에요. 그래서 포스텐션 정착구역은 0.85. 그 다음 6번 스트러타일 모델, 깊은 보, 두께가 되게 두꺼운 보가 있어요. 이 깊은 보인데 그걸 이제 스트러타일 모델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때 나중에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 일단 이것만 된다는 거 그냥 아세요. 그래서 스트러트하고 절전부 지압부는 0.75. 타인은 잡아당기는 인장이 개념이기 때문에 0.85. 그 다음 7번 긴장재가 묻힘 길이가 정착 길이보다 작은 프리텐션 부재의 힘 단면, 그리고 부재 단부에서 전단 길이 단분까지 0.75. 그리고 8번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묵은 있죠. 묵은 콘크리트의 휘 모멘트나 그 다음에 압축력이나 전단력이나 지압력은 전부 다 0.55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2번 보시면 하중 개수와 강도 감소 개수를 사용하는 이유 나오죠. 이것도 별표해서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강도 감소 개수를 사용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하중 개수를 사용하는 이유인데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때 1번은 재료나 부재의 강도는 예상되는 값보다도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도 감소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과제화가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거 동그라미. 그리고 이 동그라미 2번만 뭐가 되느냐? 하중계수.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강도 감소 개수를 두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강도 감소 개수를 두는 이유고 누구만? 동그라미 2번만 하중 개수를 두는 이유.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다음 중에서 강도 감소 개수를 두는 이유가 아닌 것을 물어보면 2번이 답이에요. 과제화를 두는 것은 강도 감소 개수가 아니고 하중 개수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제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중계수를 두는 거예요. 강도 감소계수를 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강도 감소계수를 두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파괴 결과가 뭐죠?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재 설계 부분 할 때 강도 감소계수를 두고, 그 다음 철근의 위치나 그리고 휘어짐, 치수 오차 때문에 주기도 하고 부재의 중요성, 그렇죠. 그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제 보시면 강도 설계법에서 강도 감소계수에 미치는 인자로 틀린 것은, 강도 감소계수에 미치는 인자로 틀린 것은 제로 강도는 변하니까 가변성, 그리고 개수 하중, 그리고 철근 위치 부재 치수 파괴 심각성은 개수 하중은 뭐죠? 그렇죠. 이거는 하중 개수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도 감소 개수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5번 철근에 이제 설계를 할 때 철근의 설계 강도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프리스트레싱 긴장제를 제외하고 우리 일반 보호 설계할 때입니다. 이게 주로 보호 설계를 할 때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보호 설계 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보호 설계 시. 다른 것도 아니고 보를 설계할 때. 알겠죠? 보호 설계 시. 보호 설계할 때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얼마? 600메가파스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보호 설계할 때 우리가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600메가파스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2번. 우리가 철근 중에서 이형 철근이 있고 원형 철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구조 부분 말고 시공에서 우리가 하게 될 때 철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철근 부분에서 원형 철근, 이형 철근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원형 철근은 이렇게 생겼고 이형 철근은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리브하고 마디가 이렇게 있어요. 원형 철근은 그냥 원형이에요. 근데 이형 철근은 모양이 이상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리브, 여기 마디예요. 리브하고 마디가 있음으로 해서 뭐가 좋아져요? 부착력. 부착력이 좋아지는 거, 부착력이. 그렇죠? 이 부착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리브하고 마디가 들어가면 부착력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강을 할 때는 보강용으로 뭔가를 들어간다? 그럼 보강용으로 뭔가를 들어갈 때는 좋은 거 써야죠. 그럼 나쁜 거 쓰면 안 되죠. 부착력이 떨어지는 이 원형 철근을 쓰면 안 되겠죠. 뭘 써야 돼요? 이형 철근을 써야 돼요. 이형 철근.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걸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탄성계수입니다. 탄성계수. 탄성계수식이 나오는데 탄성계수식은 콘크리트의 할선 탄성계수는 이겁니다. 우리 응력 변형 곡선 봤잖아요. 응력 변형 곡선. 그때 이렇게 있었죠. 그때 보통 보면 여기가 실제로 단면에 힘을 받게 되는 것은 0.4 정도 FCK 정도, 45 이 정도 FCK 값이 되는데 이 값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그 기울기가 곧 탄성계수예요. 탄성계수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 탄성계수는 변형과 응력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탄성계수입니다. 탄성계수는 응력에다가 변형률을 나누면 돼요. 가로분에 세로 하면 되죠. 이게 탄성계수식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역학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탄성계수는 변형률 분의 응력도 이렇게 됩니다. 변형률 분의 응력도. 됐죠? 탄성계수는 변형률 분의 뭐다? 응력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탄성계수인데 그런데 이 점을 지나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 어쩔 수 없이 원점에서 이 점을 지나려고 하면 이걸 할선, 잘라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할선 탄성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할선 탄성계수가 탄성계수가 되는데 단위 중량값이 1450에서부터 2500 사이일 경우가 있고 동그라미 2번처럼 그 사이 값 중에서 주로 우리가 쓰는 건 보통 골재거든요. 그럼 보통 골재가 2300kg이에요. 그거 사용하면 어디에다가 MC에다가 그 230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식에 보시면 0.077MC에 1.5제곱 그리고 3루트 FCK 플러스 델타 F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 값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MC 대신에 2300을 집어넣으면 밑에 동그라미 2번처럼 나오는 식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0.077MC 1.55제곱이 8500이 나온 거예요. 복잡하죠. 나 이거 안 할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동그라미 2번 보통 골재 사용할 경우 표 나오죠, 밑에. 콘크리트의 할선 탄성계수는 EC는 8500에 3루트 FCK 플러스 델타 F 나오나요? 그거 하나는 가능하죠. 그거 하나만 외우세요. 그거 하나만. 그게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예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탄성계수는 라지 E로 표시하고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아래 첨자 C가 들어갑니다. 그럼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원래 0.0077 뭐죠? MC에 1.5제곱 해야 되는데 거기다 MC 대신에 보통 골재를 쓰기 때문에 230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2300이 들어간 보통 골재일 때 보통 골재를 사용했을 때는 얼마 나오냐면 8500에 그리고 루트인데 이 루트가 3이 되어야지만 세제곱이 되어야지만 뭐죠? 루트가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제곱일 때 벗겨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설계 기준 강도 FCK 플러스 델타 F. 델타 F는 허용오차인데 이 델타 F는 어떻게 구하냐면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위에 보시면 여기서 부분 나오잖아요. 델타 F는 FCK가 40MPa. 이 FCK가 40MPa 이하면 4MPa를 더해 주시면 되고 이게 60MPa 이상이면 6MPa 더하면 돼요. 그럼 40과 60 사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이는 그 두 개에 대한 평균점이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구하는 직선 보관을 통해서 구하면 돼요. 그건 시험지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FCK가 40MPa 이하인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되면 여기 델타 값은 4를 플러스하면 되고 FCK가 만약에 60MPa 이상이 주어졌다. 그러면 6을 플러스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이게 콘크리트에 대한 탄성계수입니다. 이게 콘크리트 탄성계수. 그래서 밑에 예제 문제 볼게요. 자, 예제 보시면 예제 4번입니다. 강도 설계법에서 FCK가 23MPa일 경우 콘크리트의 할선 탄성계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보통 골재.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이 C는 8500이 되고 그리고 3루트 FCK가 얼마나 그랬어요? 23. 23 쓰면 되죠. 그리고 델타 F는 표준 편차인데 이게 40MPa 이하일 때는 얼마죠? 4라고 얘기했죠. 그럼 플러스 4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27이잖아요. 그럼 27은 3에 3제곱이죠. 그럼 이거 벗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8500에다가 3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요? 255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2번 철근의 탄성계수 나오나요? 철근의 탄성계수는 ES라고 표시하고 20만입니다. 20만. 그리고 긴장제의 탄성계수 크게 필요 없고 강제의 탄성계수는 달라요. 강제의 탄성계수는 21만입니다. 그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철근의 전단 탄성계수 나오죠. 전단 탄성계수, 이건 이
지금 나와 있는 탄성계수는 인장에 대한, 철거는 인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인장에 대한 탄성계수를 얘기하고 전단에 대한 탄성계수는 보시면 G는 2에다가 가로 열고 1 플러스 뭐 이상한 V자 모양으로 나오죠. 그게 포화송비입니다. 포화송비. 역학에서 얘기하는 포화송비. 가로 변형하고 가로 변형과 세로 변형에 대한 비. 그러니까 재료가 있으면, 이런 재료가 있으면 잡아당기면 가로에 대한 변형이 생기고 세로에 대한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 비를 나타내는 게 포화송비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화송비 값이 주어지면 그 포화송비를 더한 값에다가 더한 값을 뭐죠? 탄성계수 구한 우리 20만 있죠. 그 값에다가 이걸 나누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탄성계수 B라고 하는 것은 B는 뭐죠? 그렇죠. B라고 하는 것은 철근의 탄성계수하고 콘크리트 탄성계수를 나타내는 B죠. 그게 바로 탄성계수 B입니다. 그래서 탄성계수 B는 N이라고 그러고 철근의 탄성계수에다가 콘크리트 탄성계수를 나눈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탄성계수 B에서 동그라미 2번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철근의 탄성계수는 20만이기 때문에 강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FCK 값에 따라 틀리죠. FCK 값이 커지면 콘크리트 탄성계수도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훈생 공식 세 번째입니다. 하나 정리하셔야죠. 훈생 공식 세 번째. 그렇죠? 탄성계수. 그렇죠? 훈생 공식 세 번째는 탄성계수입니다. 첫 번째. 콘크리트 탄성계수. 당연히 보통 골재일 때 이럴 때 탄성계수 EC는 8500에 3 루트 FCK 플러스 델타 F 이렇게 돼요. 여기서 델타 F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FCK가 40메가파스칼 이하이다? 그럼 얼마예요? 그렇죠. 4메가파스칼로 하면 되고 FCK가 60메가파스칼 이상이다? 그럼 6을 더하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가로 2번 철근의 탄성계수입니다. 철근에 대한 탄성계수. 철근에 대한 탄성계수. 철근의 탄성계수 EC는 그죠? 철근의 탄성계수 EC는 20만 메가파스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강제의 탄성계수는 여기서 강제의 탄성계수. 강제의 탄성계수는 이거 S 그렇죠? 이거는 21만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리고 네 번째 전단 탄성계수. 철근의 전단 탄성계수. 철근의 전단 탄성계수. 그렇죠? 철근의 전단 탄성계수. G는 무엇에다가 철근의 탄성계수에다가 그렇죠? 2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포화송 B입니다. 포화송 B 줄여서 포화송 뿌비 포화송 B 아시겠죠? 1 플러스 포화송 B 됐나요? 1 플러스 포화송 B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리고 5번 탄성계수 B. 탄성계수 B는 탄성계수 B N은 이렇게 철근의 탄성계수에다가 콘크리트 탄성계수를 나눈 거다. 아시겠죠? 이게 탄성계수 공식이 됩니다. 이거 꼭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순계수 부분까지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됐죠? 그 정도는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